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평온한 아침을 깨뜨린 한 통의 119 신고 전화.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여성과 함께 나타난 3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료 응급 상황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곧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신분, 의문의 약물, 그리고 조직적인 사기극까지. 과연 석촌호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베테랑 형사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월 말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는 이른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다. 호수 주변 산책로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평범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다. 오전 8시 15분 호수 주변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신고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회사원 김모 씨였다. 그는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호수 주변을 지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여기 석촌호수 주차장인데요. 차 안에 여자분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김 씨의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몇 명의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회색 현대 소나타 차량 안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운전석에 기대어 의식을 잃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차량 문을 열고 여성을 구조했다.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맥박은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조대장의 지시에 따라 여성은 응급차에 실려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와 동시에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다. 송파서 강력반 박 형사와 김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30분경이었다. 박 형사는 20년 넘게 형사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차량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차량 외부에는 특별한 손상이나 침입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차량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키는 시동이 꺼진 채로 꽂혀 있었다. 김 형사, 차량 내부를 좀 봐봐.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여성의 핸드백이 있었고 뒷좌석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조수석 위에 놓인 물건이 두 형사의 시선을 끌었다. 형사님, 이거 봐보세요. 김 형사가 가리킨 것은 하얀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300만원권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수표에는 발행일자와 함께 수취일란에 이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행일란에는 한국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명이 적혀 있었다. 이상하네. 이런 고액의 수표를 차 안에 그냥 두고 갈 리가 없는데. 박 형사는 수표를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수표 발행일자는 사흘 전인 2월 28일이었다.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두 형사는 차량 내부를 더 자세히 수색했다. 글로브 박스 안에는 차량 등록증과 함께 여성의 신분증이 있었다. 신분증 상의 이름은 정미경이었다. 그런데 수표의 수취인 이름과는 달랐다. 수표 이름은 이소영인데 차 주인은 정미경이야. 뭔가 이상해. 박 형사는 의문을 품었다.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수표가 차 안에 있는 것일까? 게다가 300만원이라는 거액이었다. 핸드백을 살펴보니 지갑 안에는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몇 장이 들어있었다. 휴대폰도 핸드백 안에 있었다. 특이한 점은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것이었다. 형사님, 뒷좌석 서류 가방도 확인해보죠. 김 형사가 뒷좌석의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대부분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다. 정미경 씨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서류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작은 플라스틱 봉지 안에 들어있는 하얀 알약들이었다. 약품명이 적혀있지 않은 알 수 없는 약이었다. 이건 뭐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같지도 않고. 박 형사는 알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다른 형태였다.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 같았다. 현장 감식을 마친 두 형사는 병원으로 향했다. 정미경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약물 중독 증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자 상태로 봐서는 어떤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박 형사는 차량에서 발견한 알약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은 단순한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병원을 나온 두 형사는 정미경 씨의 신원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정미경 씨는 38세의 미혼 여성이었다. 송파구 일대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특별한 전과나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럼 이소영이란 사람은 누구일까? 박 형사는 수표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해봤지만 송파구 일대에서는 해당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정미경 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사흘 전인 2월 28일 오후에 이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통화 기록을 보면 2월 28일 오후 3시에 첫 통화가 있었고 마지막 통화는 같은 날 오후 8시였어. 김 형사가 통화 기록을 분석하며 보고했다. 통화 시간도 각각 10분 이상으로 단순한 안부 인사는 아닌 것 같았다. 박 형사는 이소영의 전화번호로 역추적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해당 번호는 가짜 신분증으로 개통된 번호였다. 실제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네. 가짜 신분으로 폰을 개통하고 피해자와 접촉한 거야.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미경 씨는 이소영이라는 가짜 신분의 인물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300만 원의 수표가 그 증거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왜 정미경 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약들은 무엇일까? 저녁 무렵 국가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차량에서 발견된 알약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알약은 수면제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된 불법 약물이었다. 이건 일반적인 수면제가 아니야.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로 강한 성분이 들어있어. 박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범죄였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미경 씨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이 병원에서 왔다. 두 형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미경 씨는 아직 몸이 허약한 상태였지만 대화는 가능했다.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박 형사의 질문에 정미경 씨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의 증언은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정미경 씨는 병원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박 형사와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기억나는 대로요. 박 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입을 열었다. 2월 28일이었어요. 오후에 이소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 가입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미경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소영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나요? 김 형사가 물었다. 정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연락한 분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험 설계사 찾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미경 씨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소영이라는 여성은 전화해서 매우 급하게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소영 씨가 집 근처가 좋겠다고 해서 석촌호수 근처로 정했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저녁 7시쯤 만났어요. 이소영 씨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보험 얘기를 했는데 정미경 씨는 말을 멈추고 이마를 짚었다. 기억이 흐릿한 듯했다. 그 다음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박 형사는 정미경 씨의 증언을 종합해 보았다. 범인은 이소영이라는 가짜 신분을 사용해서 정미경 씨를 유인했다. 그리고 만남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만날 때 뭔가 드시거나 하셨나요? 음료라든지. 김 형사의 질문에 정미경 씨는 잠시 생각했다. 아, 맞아요. 이소영 씨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같이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중요한 단서였다. 범인이 커피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 형사는 즉시 석촌호수 주변 편의점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 300만 원짜리 수표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정미경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표요? 무슨 수표 말씀이세요? 차 안에서 발견된 300만 원짜리 수표요.
이소영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정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수표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박 형사는 범인이 수표를 차 안에 남겨둔 이유를 추측해봤다.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두 형사는 즉시 석촌호수 주변 편의점을 방문했다. 첫 번째 편의점에서는 2월 28일 오후 7시경에 방문객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의점에서 단서를 찾았다. 아, 그날 저녁에 젊은 여자분이 커피 2잔을 사갔어요. 기억나요? 편의점 사장은 확실하게 말했다. 그날은 손님이 많지 않아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 여자분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은 잠시 생각했다. 목소리가 특이했어요. 약간 쉰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박 형사는 즉시 편의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다. 2월 28일 오후 7시 10분경의 영상에서 한 여성이 커피 2잔을 구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사람이군. 영상 속 여성은 정미경 씨가 묘사한 특징과 일치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긴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님, 이 사람이 결제할 때 카드를 사용했나요? 김영사가 사장에게 물었다. 아니요,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5,000원짜리 지폐로요. 현금 결제로 인해 신원 파악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영상이 있으니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두 형사는 석촌호수 주변의 다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도 확인했다. 호수 주변에는 여러 곳에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오후 7시경부터 8시경까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다. 정미경 씨의 회색 소나타가 호수 주변 주차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시간은 오후 7시 20분경이었다. 운전석에 두 사람이 타고 있네. 김영사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운전석에는 정미경 씨가, 조수석에는 긴 머리의 여성이 타고 있었다. 또 다른 카메라 영상에서는 오후 8시 30분경 같은 여성이 혼자 차에서 내려 도보로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정미경 씨는 차 안에 남아 있었다. 범인이 약물을 사용한 후 도망친 거야. 박 형사는 범행 과정을 재구성했다. 범인은 이소영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정미경 씨를 유인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와서 약물을 탔고 정미경 씨가 의식을 잃자 도망쳤다. 그런데 왜 300만 원짜리 수표를 놓고 간 걸까? 김영사의 질문에 박 형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실수였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형사는 한국신용보증기금을 방문했다. 수표 발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수표는 2월 28일에 발행되었다. 이소영 씨가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셨어요. 소상공인 대출 관련 보증금 환급이었어요. 이소영 씨의 신분증을 확인하셨나요? 네, 물론이죠.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어요. 담당 직원은 당일 처리 내역을 확인해 주었다. 이소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즉시 해당 주소로 향했다. 주소지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호수에는 이소영이라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3개월 전부터 공실이에요. 전 세입자도 이소영이라는 분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막다른 길이었다. 범인은 철저하게 신분을 위조했다. 오후에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정미경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휴대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다. 휴대폰이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석촌호수로 돌아왔어. 김영사가 위치 추적 결과를 분석했다. 범인이 정미경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어딘가에 다녀온 것이었다. 역삼동에서 뭘 한 걸까? 박 형사는 의문을 품었다. 범인이 단순히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역삼동에서 휴대폰이 머물렀던 위치는 한 대형은행의 ATM기 앞이었다. 은행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오후 9시경 긴 머리의 여성이 ATM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여성은 정미경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현금 인출 금액이 200만 원이야.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정미경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이 현금 서비스로 인출되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금전적 피해까지 입혔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범인은 보험 가입 상담을 빌미로 정미경 씨를 유인했다. 만남 과정에서 약물이 든 커피를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300만 원짜리 수표는 왜 차 안에 남겨둔 것일까? 그리고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녁 무렵 국가수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커피컵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된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회수한 커피컵을 감정한 결과였다. 지문 조회 결과가 나왔어. 국가수 직원의 말에 두 형사는 긴장했다.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영희 31세 여성입니다. 최영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전과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기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작년에 출소했습니다. 사건의 윤곽이 명확해졌다. 최영희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 이소영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 정미경 씨를 노렸다. 주소지는 어디야? 현재 주소지는 구로구인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짜 주소였다. 최영희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 형사는 수사 상황을 정리했다. 범인의 신원은 확인되었지만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다. 내일은 최영희의 과거 동선을 추적해보자. 박 형사의 말에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 검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3월 첫째 날 아침 박 형사와 김 형사는 최영희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전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사기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사기 사건이 2019년이었어. 당시에도 가짜 신분을 사용했고 김 형사가 범죄 기록을 읽어내렸다. 최영희는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 하지만 점차 수법이 교묘해졌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보험 사기였어.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가 걸렸지. 박 형사는 사건의 패턴을 분석했다. 최영희는 항상 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에서 보험 설계사인 정미경 씨를 노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험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미경 씨를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거지. 두 형사는 최영희의 최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녀가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들의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오전 11시경 통신사로부터 결과가 나왔다. 최영희가 사용했던 번호는 총 3개였다.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번호들이었다. 가장 최근까지 사용한 번호의 위치 기록을 보면 김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며 말했다. 지난 일주일간 주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활동했네. 특히 석촌호수 근처에는 사건 당일 말고도 이틀 전에도 나타났어. 범인이 미리 범행 장소를 탑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 형사는 이틀 전인 2월 26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석촌호수 관리사무소에서 2월 26일 오후 시간대 영상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긴 머리의 여성이 혼자서 호수 주변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범행 이틀 전에 미리 와서 현장을 살펴본 거야. 여성은 주차장 곳곳을 둘러보고 편의점 위치도 확인했다. 심지어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어. 박 형사는 범인의 계획성에 놀랐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범행이었다. 오후에는 최영희의 과거 동료들을 수소문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최영희는 목소리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나이 든 할머니 목소리부터 젊은 여성 목소리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과거 동료의 증언이었다. 최영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 역할을 담당했다.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 심리를 읽는데 천재적이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채고 그에 맞춰서 말을 바꿔가면서 속였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능력이 발휘되었다. 정미경 씨가 보험 설계사라는 것을 파악하고 급한 보험 가입이라는 미끼로 유인한 것이었다. 최영희가 출소한 후 어디서 지냈는지 아세요? 김 형사의 질문에 동료는 고개를 저었다. 출소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다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새로운 사기 조직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새로운 조직이라는 말에 두 형사는 관심을 보였다. 최영희가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저녁 무렵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시민으로부터 온 신고 전화였다. 며칠 전에 구로구 원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갑자기 짐을 빼서 사라졌는데 그 여자가 뉴스에 나온 사람 같아요. 신고자는 구로구의 한 원룸촌 관리인이었다. 최영희로 추정되는 여성이 며칠 전 급하게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다. 언제쯤 이사 가셨나요? 어제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임대료도 남은 채로요.
두 형사는 즉시 해당 원룸으로 향했다. 최영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하지만 급하게 떠나면서 남겨둔 흔적들이 있었다. 쓰레기통을 한번 봐보자. 김 형사가 쓰레기통을 뒤졌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여러 개 있었다. 조각들을 맞춰보니 은행 거래 내역서와 메모지들이었다. 이거 봐. 정미경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메모지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모두 보험 설계사들의 연락처였다. 최영희는 정미경 씨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 총 입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박 형사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다. 입금자는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금액이 규칙적이었다. 매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다. 조직적인 사기활동의 수익인 것 같아. 김 형사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았다. 최영희는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큰 조직의 일원이었다. 다음날 아침 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좌 추적을 의뢰했다. 최영희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오후에 나왔다. 입금자들 대부분이 가짜 명의였다. 하지만 한 명의 실명이 확인되었다. 박성호라는 50대 남성이었다. 박성호에 대한 신원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현재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상태였다. 박성호가 최영희의 배후 인물인 것 같아.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활동의 일부였다. 오후에는 정미경 씨를 다시 만나서 추가 진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정미경 씨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혹시 최근에 다른 보험 설계사분들과 비슷한 피해 사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정미경 씨는 잠시 생각했다. 아, 맞아요. 한 달 전쯤 동료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가짜 고객에게 속아서 만났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어떤 동료분인가요? 같은 회사 김미선 언니예요.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두 형사는 즉시 김미선 씨에게 연락했다. 김미선 씨의 증언은 놀라웠다. 한 달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여자가 급하게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 여자분 특징을 기억하세요?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특이했어요. 약간 신목소리. 최영희의 특징과 일치했다. 그녀는 정미경 씨를 노리기 전에 이미 다른 보험 설계사들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때는 왜 돌아오셨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보험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더 궁금해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지, 가족은 어디 사는지 그런 걸 자꾸 물어봤어요. 김미선 씨가 의심을 품고 자리를 뜬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최영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타겟을 물색했고 결국 정미경 씨가 피해를 당한 것이었다. 저녁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에서 최영희로 추정되는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였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며칠째 투숙하고 있는 여성이 수배자와 비슷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온 연락이었다. 두 형사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다. 부평구의 한 허름한 모텔.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3일 전부터 투숙한 여성이 있었다. 긴 머리에 키가 큰 30대 여성이었다. 그 여성이 지금도 있나요? 네, 3층 305에 있어요. 거의 나오지도 않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있어요. 두 형사는 인천 서부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검거 작전을 위해서였다. 밤 11시 모텔 3층에서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 형사와 김 형사, 그리고 인천 서부서 형사들이 함께 움직였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노크 소리와 함께 박 형사가 말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연 순간 방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긴 머리의 여성이 화장실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최영희 씨죠? 체포합니다. 여성은 순간적으로 저항했지만 곧 포기했다. 그녀가 바로 최영희였다. 방 안에서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현금 500만 원, 그리고 수상한 약물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다른 보험 설계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적힌 수첩도 있었다. 당신 혼자서 한 일이 아니죠? 배후에 누가 있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최영희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압수된 증거물들만으로도 충분한 죄증이 확보되었다.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300만 원짜리 수표도 있었다. 정미경 씨 차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수표였다. 최영희가 여러 장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새벽 2시 최영희는 송파서로 이송되었다.
범인 검거에는 성공했지만 배우 조직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었다. 3월 2일 새벽 송파서 조사실에서 최영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확인해야 했다. 성명과 나이를 말하세요. 박 형사의 질문에 최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최영희 31세입니다. 정미경 씨에게 한 일을 인정하나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최영희는 끝까지 버티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물적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지문,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들까지. 오전 9시 최영희의 변호사가 도착했다. 국선 변호인으로 배정된 젊은 변호사였다. 변호사와의 접견을 마친 후 최영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일부는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어요. 최영희는 여전히 범행의 일부만 인정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2월 26일 석촌호수에 미리 답사를 간 것도 우연이었나요? 김 형사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여주자 최영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당신이 사용한 가짜 신분증들이에요. 책상 위에는 최영희의 방에서 압수한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이 놓여 있었다. 이소영뿐만 아니라 박미경, 김수진 등 다양한 이름의 신분증들이었다. 이런 정교한 가짜 신분증을 혼자서 만들 수는 없죠. 누가 도와줬나요? 박 형사의 추궁에 최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박성호라는 사람을 아시죠? 박성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영희의 표정이 크게 변했다.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 계좌에 박성호 명의로 매주 큰 돈이 입금되었는데요. 김 형사가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최영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박성호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결국 최영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박성호는 대규모 사기 조직의 총책이었다. 최영희는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해지자 박성호의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전화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었죠. 그런데 점점 수법이 교묘해졌어요. 박성호의 조직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타겟 선정부터 범행 실행, 수익 배분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보험 설계사들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작년 말부터였어요. 박성우가 보험 설계사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타겟으로 정한 거예요. 최영희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조직에서는 그녀에게 현장 실행자 역할을 맡겼다.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약물을 사용하고 금품을 탈취하는 일이었다. 정미경 씨 외에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최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명 더 있어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정미경 씨만이 피해자가 아니었다. 최영희는 지난 2달간 총 4명의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강수미, 이정화, 박영선이에요. 모두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들이었어요. 김 형사는 즉시 해당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놀랍게도 3명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박성우가 모든 돈을 관리했거든요. 제가 받은 건 건당 100만 원씩이었어요. 최영희는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후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강수미 씨는 한 달 전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저도 이소영이라는 여자에게 당했어요. 보험 상담을 빌미로 만났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깨어보니 차 안에 있었고 지갑에서 현금 2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이정화 씨와 박영선 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다. 가짜 고객으로 접근해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인 후 금품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강수미 씨가 답했다.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신고를 주저했다. 최영희와 박성호의 조직은 이런 심리를 노렸던 것이다. 저녁 무렵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최영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이었다. 혐의는 강도상해, 사기, 약사법 위반 등 다수였다. 최영희 씨, 박성호의 소재를 알고 있나요?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최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박성호는 항상 연락을 받기만 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사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최영희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해서 박성호와 연결된 번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3월 3일 최영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녀는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성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었다. 전국의 경찰서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국제 수배도 검토되었다. 일주일 후인 3월 10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에서 박성호가 검거된 것이다. 그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다가 부산항에서 체포되었다. 박성호의 검거로 전체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직원만 10여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다. 피해 금액은 총 30억 원을 넘어섰다. 최영희는 1심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약물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금품을 탈취한 것이 강도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박성호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와 조직폭력배활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미경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회복되었다. 탈취당한 금품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영희와 박성호의 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자산이 피해 배상에 사용되었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악용한 교묘한 수법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김 형사의 말에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석촌호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아침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 나온 시민들이 오가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정미경 씨는 사건 이후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낯선 고객과 만날 때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동료와 함께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미경 씨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일하게 되었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계사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낯선 고객과의 면담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특히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펼쳤다. 최영희는 구치소에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돈이 급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범죄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다. 최영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박성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증언과 물적 증거들이 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다. 법정에서 그는 사회에 피해를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은 의문스러웠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 형사와 김 형사는 다른 사건 수사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은 앞으로의 수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범죄자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해. 박 형사의 말처럼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의를 구현하려는 수사관들의 의지도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석촌호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자들,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런 틈을 노리는 조직적 범죄.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들의 노력,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봄이 오면서 석촌호수는 더욱 아름다워졌다. 벚꽃이 만개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왔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경찰은 오늘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경찰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교훈도 남겼다. 지금까지 석촌호수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